2016년 초반에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 공동 창업자인 그 세르게이 브린이 나왔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자기도 참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크게 반향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3월 달에 있었던 이 바둑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지난주이잖아요. 이거 보셨나요? 커제가 3판 전체를 다 진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된 그런 상황이 됐지요.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암울함 같은 것도 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좀 잠깐 몇 가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써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써봤고 저희 집 애도 써봤고 저희 집사람도 써봤고 학생들한테도 써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텍스트를 구글 번역에다가 넣고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해보는 방안, 그에 대해서 이따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밑에는 제 발표 초록,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초록 앞부분을 한번 번역을 해본 거거든요. 아카데믹 라이팅이 훨씬 더 그 결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그 컨텐츠보다는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올해 와서 저마다 이 소개가 되는 음성 상호작용 장비입니다.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애플의 아이폰에 처음에 장착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별로 사용도는 높진 않았어요. 대신에 집에 이제 스피커 형태인 그 아마존의 에코가 등장하면서 반향을 좀 일으키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도 도입을 했죠. 이 그림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요?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 구글 렌즈입니다.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를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 어떤 그 레스토랑 앞에다 그걸 좀 비추면 그 레스토랑의 평점이 나오는 결과가 이제 화면에 뜨는 거죠. 증강현실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영어교육 관점에서 의사소통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옛날에 타이핑했던 타자잖아요, 타이핑. 그러다가 요즘에 음성의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는 음성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찍어서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호작용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영어교육에 주는 영향이 되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그 여러 논란이 있어서 소개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의 놀라운 점은 스포큰 잉글리시, 스포큰 랭귀지하고 리튼 랭귀지의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오디오 파일을 편집하신다고 할 때 오디오 파일은 오디오 파일만 편집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뭐냐면 오디오 파일에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해줘요. 그럼 추출해준 것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I kissed my Jord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my dog 있는데 dog 대신에 Jordan이라고 타이핑을 바꿔버리면 오디오 파일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목소리로. 이게 위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디오 파일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텍스트를 에디팅해서 스포컨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기술이 이제는 스포컨 랭귀지하고 리튼 랭귀지 경계를 허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경계를 구분해서 그 생각했던 기존의 그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축적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많고 그게 제조업에 영향을 끼치는 어느 분의 그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하이브리드 되는 그런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는 인더스트리 4.0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제조업이 스마트하게 대량 생산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에 비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좀 다른 모습을 좀 갖고 있죠. 배경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다양한 기능의 로봇, 모바일 장비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음성비서 등 상호작용 방식의 질적인 변화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초연결성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초연결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호작용의 빈도의 상승입니다. 다음에는 그 융합인데요. 융합은 다른 영역끼리의 융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작용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주는 영어교육 관점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좀 중요할 거고, 그 관련되는 책으로 보면 그 inevitable이라는 여기 참고문헌에 있습니다만 그런 책을 보시면 그 속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과 함께 이제 영어 교육의 현재 영어 교육과 영어 교과서를 한번 좀 다뤄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을 한번 약간 좀 뒤집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없을까 싶어서 여기다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는 국가에서 정한다. 영어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정한다는 이것이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하는 그런 질문은 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교과의 총괄 목표가요. 저는 이거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총괄 목표예요. 당연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영어 교육 하나만 갖고 영어 의사소통이라는 거 할 때 영어 사용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어, ICT, 영어가 결합돼서 의사소통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영어로 한정돼서 총괄 목표를 정해지는 것의 어떤 제한성 같은 것이 현재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앞으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 측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시험 과목인데 영어가 영어 자체도 그렇지만 시험 과목으로서 영어의 위치가 아주 공고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관련성 부분인데 이런 것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다 짐작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 과목은 어떤 정책의 변화가 크죠. 절대평가를 받겠다니까 당장 영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회학 이런 쪽에서 보면은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했냐면 모국어를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익히고 싶은 언어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90% 이상이 영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고 영어가 이제 국제어로서 많이 통용된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렇게 쭉 배치했을 때 영어의 위치는 여전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시험 국민의 탄생. 거기 보면은 이게 시험이 한국인의 사회적 DNA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역사에서 외국어 능력은 입신과 출세의 필수 사항이었다. 해방 이후 영어 시험 중 가장 위력이 센 시험은 역시 입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험으로서 영어의 위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영어 교육계는 영어 교육 산업계는 다분히 영향을 받아온 것이 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과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과거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 과목으로서 인재 통과해서 인재로서 국가의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유교 경전을 외우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도 외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교과서는 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험 과목으로서 영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교과서를 외우게 되고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고 선발돼서 진학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고. 자, 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리터러스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리터러스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던 그런 개념인데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그거보다 더 확장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기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발표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부분입니다. 문화적 상징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것이 이게 저한테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데요. 참고문헌에도 표기했습니다만 유네스코 보고서에 2006년 보고서에
국가마다 다양하게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문화적 상징 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문화적 상징 체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언어고요. 그 언어 중에서 모국어가 첫 번째 그 대표적인 상징 체계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외국어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어 아닌 다른 거. 자, 문화적 상징 체계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문화적 상징 체계는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에서 ICT가 있고요. 밑에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리터러시라고 검색하면 그 앞에 붙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각각의 영역이에요. 각각의 고유 영역인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통계, 재무, 게임, 보안. 제가 이거 임의로 쓴 게 아니고요. 검색해서 나온 것들만 뽑은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안 문제가 이슈가 있을 때 보안 잘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안에 대한 문화적 상징 체계를 이해해서 사용해야 된다 할 때면 그때는 보안 리터러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영어 교육 쪽에서 이전의 개념으로 도입을 연결시켜 보면 그게 이 부분이 바로 ESP예요. 이 부분이 바로 ESP랑 연결될 수 있는 바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의 확장 가능성이 되게 큰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서 총론 영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역량들, 이런 역량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리터러시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적어도 두 개는 돼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은 리터러시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 리터러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터러시가 다양하게 있는데 하지만 영어 교육 쪽에서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어 교육 밖이었거든요. 그럼 영어 교육 안에서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없느냐 하면 역시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개념에서 여기 그 음소인식, 포니믹 어웨니스나 파닉스 이런 얘기는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휘, 유창성, 이해력 이게 포함돼서 하나의 리터러시 개념으로 묶인다는 것도 접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영어 교육 안에서도 같은 용어를 이용해서 영어 교육 밖과 안이 같이 각자의 어떤 그 연구나 각자의 어떤 활동을 했던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리터러시의 의미를 확대하는데 예전에는 그 literacy is to read and write 해가지고 읽고 쓰는 능력으로 한정했다가 그거를 확장하려는 것이 최근에 연구들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경향이고요. 거기서는 단순히 4스킬만이 아니고 사고하기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년 전인데요. IRA,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이라는 큰 단체가 이름을 바꿔요.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으로 해요. 여기는 지금 저희 그 IGS의 그 파닉스 연구소에서 리터러시 파닉스 관련해서 책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파닉스 가이드북에 첫 번째 문장도 Literacy is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개념을 영어 교육에서는 쓰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터러시가 확장된 개념으로 바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재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능한 개념을 활용하면서 확장 가능성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리딩 어소시에이션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이트가 뜨는데 뒤에 읽으실 수 모르겠는데요. 보면 the ability to read, write and communicate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라는 그런 그 개념과 관련해서요. 자,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리터러시가 영어 교육 밖의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영어 교육 내에서도 쓰이고는 있는데 이게 확장을 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적 상징 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상호작용한다고 할 때 상호작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거기에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2달 전에 발표했던 건데 피부와 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언어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언어가 그 휴가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도 있지만 사람과 기계 간의 의사소통도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 그런 예로서
음성 상호작용 장비인 에코, 누구, 코타나, 기가, 지니, 웨이브 이런 것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서 이거 현재 이름을 음성 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름은 금방 바뀔 거예요. 오디오 튜터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일 거거든요. 혹시 집에서 그런 거 갖고 좀 즐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동영상 보다 보니까 김건모가 그 가수 김건모가 그 장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우스개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요즘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이 나오면서 의사소통하는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기사인데 헤드라인 중에서 보면 Type with your brain, Hear with your skin이에요. 여기서 손이나 입은 필요 없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과거의 의사소통에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을 두 가지를 하나 꺼내와 봤는데 이건 뭐죠? 모르스죠. 점과 선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인데 이것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스포큰 랭귀지가 아니고요. 리튼 랭귀지인 그 ABCD를 모르스보로 바꾼 다음에 그게 다시 리튼 랭귀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포큰이 있고 리튼이 있는 거고 리튼과 리튼 사이에 그 모르스 기호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요 영역에서만 쓰였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말하는 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말하는 북인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우리는 이제 봉수대라고 해서 이렇게 불 같은 거 피워서 전달하는데 이게 그 전달하려는 어떤 얘기를 많이 빠르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은 데 비해서 얘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아프리카 갔는데 갑자기 다른 동네에 방문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북소리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요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포니믹 어웨이니스 아까 잠깐 나왔는데 포니믹 어웨이니스에서 어웨이니스 하는 대상은 바울하고 컨소넌트 모음과 자음이잖아요. 북소리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빼고요. 대신에 성조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성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그 언어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조만을 통해서 해나가는. 근데 이게 배우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집에는 이거를 바로 대체한 것이 휴대폰이랍니다. 북을 이렇게 배우는 게 힘드니까. 하지만 그 개념, 자음 모음을 뺀 상태에서 성조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 기법이 그 현대 기술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양상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리터러시와 관련된 상황, 이런 제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조금만 더 마무리가 되는데요. 미래 영어 교육을 저는 그 리터러시가 확장되는 것 관련해서 영어 교육보다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100% 대체는 아니라도 리터러시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유네스코 정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스웨덴에 있는 국제학교 초등학교예요. 2학년 클래스인데 영어를 애가 분명히 배우긴 하는데 영어 수업 시간이 없어요. 다만 여기 파랗게 맨 위에 아침 나절에 4시간 그 중간에 2시간, 1시간 이게 리터러시 클래스입니다. 이름이 리터러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 영어를 배워요. 전자책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제가 UT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때 학과 이름이 Foreign Language Education 프로그램이었어요. Foreign Language Education 프로그램.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Language and Literacy Studies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Language and Literacy Studies are called many things. English, Language Arts, Reading, Literacy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이 생겼을 때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큰 대학 중에 하나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여기도 리터러시 관련해서 박사학위가 2개나 있어요. 이런 그 대비하는 교육에서 이런 현상이 있고 시간표도 그런 시간도 있고 하면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리터러시 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어떤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리터러시 교사를 위한 그 자료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지 만든 게 아니고 가져온 겁니다. 리터러시 티처스 플레이북이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구글 번역 이용 사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어로 문장을 애가 또는 제가 잘 만들고 그걸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고 영어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리터러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번역돼서 나온 영어 문장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영어 리터러시,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번역을 잘 이용할 수 있는 ICT 리터러시, 또 하나는 한국어에서 우리말은 필수 문장 필수 성분을 잘 생략하는데 그거 생략하지 않고 그것들 잘 채워넣어서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을 완성하는 한국어 리터러시, 이 세 개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구글 문서를 쓰시면 여러분이 말하시는 거가 바로 문서로 작성이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 스포큰 랭귀지가 리튼 랭귀지로 그냥 바뀌거든요. 그럼 그 단계 앞에, 저기 앞에 그게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직접 라이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 한국어를 제대로 썼는지를 2단계를 통해서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한국어의 보완을, 이걸 이용해서 보완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쓰느냐면 효율적이니까.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다 그런 거잖아요. 의사소통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과연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지난번 평가원에서 얘기 나온 것은 양극화되지 않을까. 쉽게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기계 의존해서 그냥 바로 가고, 보다 더 정교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그때 많았었습니다. 마무리 부분인데, 싱귤리어리티라고 해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이점을 지나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의 얘기가 체스 시험입니다. 지금도 바둑도 그런데요, 이제는 바둑이 그 알파고가 은퇴해 버렸잖아요. 더 둬봐야 별로 이벤트가 안 되니까 은퇴했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바둑계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알파고가 바둑계에서는 알사범이라고 불린답니다. 왜냐면 알사범이 하는 거 보고 자기 바둑 배운다는 거죠. 체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은 졌지만 체스 잘 두는 인공지능하고 팀 만들어서 저희 종합 격투기처럼 시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둑도 지금 그럴 상태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영어 교육도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만드는 거라든지, 전문대학교에서 기초학습 능력으로서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든지, 외대가 얼마 전에 도저히 언어만 가르쳐서는 학생들 졸업 후 진로나 이런 것을 힘들겠다 해가지고 영어공학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 이사회에서 리젝트가 되긴 했는데, 뭐 다른 이런저런 변수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어공학과. 리터러시 모형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현재까지는 교수 중심, 개인 중심, 학습하고 나서 사용한다는데, 학생 중심이고 ICT라는 이런 기술은 혼자의 기술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는 기술이라면 공동체,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바로 학습한다는 그런 쪽에, 영어 교육에서 보면은 그 태스크 베이스 어프로치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모형을 만들고, 모형 만든 것을 영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근데 이제 리터러시 교육과정으로서 영어 역할도 있지만 시험 과목으로서 영어가 역할이 여전히 있어가지고요, 이 둘 간의 갈등도 생기고 시너지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 있을 곳을 찾고자 할 때 영어를 하나의 소통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교육 활동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영어 교과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